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기준금리를 이미 3.25%까지 올렸고요. 시장에서는 올해 말까지 4.4% 수준까지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높아진 상황이 다시 연출됐고, 환율 급등, 자본 유출 같은 여러 걱정거리들이 또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이렇게 금리가 오를 때 취약한 곳들, 그리고 금융시장에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군 동원령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좀 수세에 몰리고 있는 푸틴이 혹시라도 핵무기 카드를 꺼낼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오늘 글로벌 리포트 시간에는 이 소식을 비롯한 다양한 나라 밖의 경제 소식들 모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새벽에 마감된 뉴욕 시장도 별로 안 좋았고,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지금 코스닥이 1.6%, 코스피 시장은 1.1% 정도 하락 중입니다. 하락에 익숙해져서 그렇지 예전 같으면 이거 꽤 크게 떨어진 증시라고 이야기할 만큼 낙폭이 큰데요. 오늘 센터뷰 시간에 금융시장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은 뭐가 제일 신경이 쓰이십니까? 이코노미스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온 세상에 다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예. 일단 대부분의 경제들이 금리가 올라갔을 때 많이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런 수준까지 간 것 같은데, 그래도 눈여겨보는 게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입니다.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 넘어까지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금리를 올리면 경기는 매우 높은 확률로 안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경기란 건 순환이고, 또 안 좋아지면 또 회복이 되고,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 자본주의에서 경기 하강의 골이 깊어지는 거는 순환적인 경기 사이클이 아니고, 뭔가 빚진 사람들이 빚 못 갚으면서 어려워지고, 또 그것이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가 되면 예. 그게 큰 탈이 나거든요. 네.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또 한 10여 년 전까지 경험했던 남유럽 재정위기, 네. 그런 게 가장 취약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금융 쪽에 문제가 생기면 주식도 더 많이 떨어지는데, 제 생각에는 이탈리아가 4% 이자 내면서 이 나라가 버틸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가장 취약한 쪽이 남유럽 쪽인데, 이탈리아 금리가 어떻게 될지, 또 영내에서 이 높이 올라가는 금리를 보고 또 ECB 같은 데선 또 어떤 처방을 내릴지,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이탈리아나 남유럽 쪽에서 터질 것 같다. 네. 그런 말씀이군요. 사실은 문제가 터질 때가 이탈리아보다 더 먼저 터질 때가 많습니다. 보통 신흥국들 중에 고르잖아요. 신흥국들이죠. 네. 아르헨티나, 터키 이런데 그 단골 손님입니다. 근데 보면 신흥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게 글로벌 리스크로 전이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97년도에 외환위기를 맞았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참 치명적인 우리가 트라우마를 우리 공동체가 가졌는데요. 그때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괜찮았죠. 미국과 유럽 괜찮았고, 그래서 신흥국은 늘 탈이 납니다. 아르헨티나는 금세기에 국가부를 10번 냈다는 거 아닙니까? 늘 시끄러운 곳이 있어요. 탈이 나는 곳이 있는데, 근데 신흥국의 문제는 이제 국지적인 문제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한국의 입장에서 다른 나라에서 탈이 났을 때 전이가 되는 거는, 이제 선진국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결국은 서로 얽혀 있는 돈의 흐름을 통해서 한국도 영향을 받는데, 그렇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미국은 지금 사실 아무데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지금 최근 10여 년 동안에 어느 나라나 부채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중앙은행가들이 이 경제 위기를 불러오고 싶어하는 중앙은행가들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금리를 올리다 보면 그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취약한 데가 펑 터지면서 문제가 이제 생기는데요. 그래서 꼭 남유럽만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은 절대로 아니지만,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의 범주 내에서는 제일 취약한 게 남유럽이고 이탈리아인데, 금리를 올라가도 미국의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또 한국의 부동산이 될 수도 있는데, 국가별로 보면은 지금 그래도 취약한 게 저는 유럽 쪽이라고 봅니다.
전 세계에 영향을 줄 만한 덩치 큰 나라들 중에는 이탈리아가 그럼요. 신경 쓰인다. 네, 네. 이탈리아 국채 10년물이 4%를 넘어섰는데 국채 10년물이 한 3, 4% 되는 건 어느 나라나 요즘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부채가 규모가 크면 부채가 규모가 큰 나라 문제인데 일본이 부채가 크잖아요. 네.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뭐 한 260% 되니까 네. 금리 올라가는 걸 결사적으로 막고 있잖아요. 지금 10년물이 0.25에서 BOJ가 실질적으로 그 금리를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탈리아는 거의 뭐 일본 다음급으로 부채가 큰 나라인데 절대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재정이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장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4%는 고정된 금융 비용으로 나가는 거고, 네. 그 나라가 뭐 성장률이 높다 그럼 돈 벌어서 갚으면 되는데, 유로존이 뭐 1% 성장하는 경제거든요. 근데 4% 이자를 주고 이미 빚도 잔뜩 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지속 가능한 그 저는 금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탈리아 정부가 저 디폴트 선언을 고민하는 때가 올 수도 있고. 뭐 디폴트, 뭐 사실 이탈리아가 디폴트 선언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이제 금융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기 걱정을. 시작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남유럽 재정위기를 경험해 보면 피그스라 그랬잖아요. 네. 그때 실질적으로 디폴트라든가 채권 투자자들을 아주 힘들게 했던 건 그리스고, 네. 그렇지만은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경우는 디폴트를 내진 않았지만 이제 금융시장에서 일단 저쪽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또 금융시장이 자기 실현적으로 뭔가 이제 금융시장의 공격을 받고 하면서 구조가 또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이탈리아 디폴트를 말하는 거는 그건 이제 빚진 사람의 의지도 반영이 되는 거니까 조금 앞서 나간 느낌이 들지만 우리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저 나라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은 충분히 가질 수 있겠죠. 그럼 유럽도 그래서 걱정이고, 일본은 그냥 금리 안 올리면서 버티고 있는데 엔화는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 네. 불안하고, 우리나라 또 만만치 않게 어려운 듯하고, 신흥국들은 아예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불안하니까. 라면 결국은 결국 또 미국 주식이네요. 미국 경제는 저는 뭐 물론 이제 금리가 올라갔을 때 네. 미국의 다양한 영역에서 부채를 낸 쪽에서 혹시 탈이 날지 제가 뭐 이게 보증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구조는 미국이 조금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탈리아의 그 국가 부채가 너무 많고 절대 금리가 너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미국도 정부 부채는 뭐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미국은 그 가계 부채는 좀 최근 10년 동안 많이 이제 줄여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가계가 빚을 좀 줄여놨기 때문에 네. 금리가 올라갔을 때 민간이 갖는 영역은 조금 부담은 적고, 또 이제 이탈리아와 미국의 또 크레딧을 비교하면은 또 이탈리아가 비교할 바가 아니니까 미국은 버틸 수가 있는데, 저는 미국 주식은 미국 이제 금리 인상 국면에서 그래도 미국이 제일 내성을 가질 수 미국 경제는 내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미국 주식은 경제는 괜찮아도 미국 주식은 상당히 부진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쪽입니다. 주가가 예. 미국 경제가 괜찮은데 미국 주식이 왜 불안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 10년 동안에 미국 경제가 뭐 아주 썩 나이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예. 장기적으로 보면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나라를 대표하는 주가 지수는 그 나라의 GDP 성장률, 예. 이제 물가가 들어간 명목 GDP 성장률에 수렴이 되는데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2차 대전 이후로 미국을 대표하는 S&P 500 지수는 연평균으로 한 7.2% 올랐습니다. 근데 미국의 명목 GDP는 한 6.4% 증가했어요. 그래서 뭐 똑같진 않지만 대략 경제가 커가는 것만큼 이제 주식이 수렴하는데 네. 지난 10년을 생각해 보면 미국의 명목 GDP는 4% 늘어났는데요. 미국 S&P 500 지수는 연평균 13% 올라갔습니다. GDP 성장률보다 주가가 최근 10년에는 많이 올랐다. 훨씬. 이게 예. 이제 미국의 데이터가 집계된 이후로 경제보다 주가 상승률의 격차가 가장 벌어진 게 지난 10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 10년에 사실 제가 명목 성장률 4%라고 하는 게 2차 대전 이후로 따지면 미국 경제가 가장 낮은 성장이었거든요. 예. 근데 주식은 가장 좋았어요. 그럼 같은 잣대로 보면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때 미국 경제가 비교적 괜찮더라도 꼭 주식이 좋아야 되는 건 아니죠. 괴리가 벌어진 그동안 것인데 많이 올라간 게 부담스럽다는 말씀이군요. 1차적으로 가격 부담을 생각해야 되고요. 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저는 지난 10년 동안의 미국의 인류 기업들의 행태가 좀 우리가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현상들이 나타났는데요. 우리가 이 기업들이 돈을 벌게 되면 네. 뭐 주주들에게 뭐 배당도 주고 남게 되면 남은 돈을 보통 기업에 유보를 시키면서 자기 자본을 늘려나갑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우량 기업들은 자기 자본이 늘어나는데 언제 또 쓸지 모르니까. 그럼요. 또 투자도 해야 되고. 네. 근데 미국 기업들은 자기 자본을 줄였어요. 애플 같은 회사는 천문학적으로 돈을 버는데도 자기 자본이 줄고 있어요. 그 얘기는 번 돈보다 주주들에게 특히 자사주 매입 같은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네. 주식시장에서 돌아다니는 그 회사 주식을 사죠. 주식을 산다. 네. 근데 애플은 양반인 게 그래도 애플은 자기 자본이 예. 기업들이 그동안 이제 계속 장사를 해서 벌어놓은 것을 쌓아놓은 게 자기 자본인데 자사주 매입 많이 했지만 그래도 자기 자본이 플러스인데요. 네. 미국의 S&P 500기업, 미국에서 제일 좋은 500개 기업 중에서 한 20개 정도는 자기 자본이 많이 났습니다. 아니, 우리 세계적으로 자본 잠식, 그렇죠. 자기 자산보다 자본이라고 부채가 하면 많죠. 오늘 빚잔치 하면 그래도 돈이 남으면 자기 자본이 플러스인 거고 네, 빚이 더 많아요. 네, 라고 하면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인 건데.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죠. 그럼 이런 기업들이 보통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적자를 보는 기업들이 자기 자본을 까먹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고요. 돈 못 벌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장 기업들, 특히 코스닥 기업들 상장 폐지 조건 중에 자본 전액 잠식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예. 근데 미국의 우량 기업들은 뭐 4, 50년 계속 흑자예요. 근데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란 건 뭐냐면 번 거보다 일단 자사주 매입을 더 많이 해요. 근데 애플은 빚까지 내면서 하진 않는데 아예 빚을 내면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겁니다. 아니, 회사에 돈이 없어서 네,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 와서 네. 그 돈으로 직원 월급 주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자사주를 매입한다고요. 일단 월급은 다 당연히 다 주고요. 예. 주고 나서는 단기 순이익으로 자사주를 많이 사는데 예. 이제 그 자사주를 일단 첫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우리나라 삼성전자처럼 끊임없이 돈 벌면 회사에 쌓아놨다가 대규모 투자하고 그럼 뭐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늘면 단가가 떨어지면 또 주가가 떨어지고 네. 이게 아니라 이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 없는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돌려줘도 될 정도로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너무 좋은 기업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런 식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게 재무적으로도 합리적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상장된 회사가 주식이 있다 그러면 그 주식에 대해서 뭐 배당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예를 들어 미국 기업들 뭐 배당을 한 2, 3% 해준다고 치자고요. 음. 근데 얼마 전까지 제로 금리일 때는 네. 아주 낮은 금리로 돈을 차입해 가지고 예. 예를 들어 내가 배당은 2% 줘야 되는데 네. 내가 그거보다 낮은 금리로 차입을 한다 그러면 그래서 그 주식을 사서 없애버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더 나은 거거든요. 100억 원어치의 주식이 돌아다니면 거기에 대해서 한 3억 원은 배당을 줘야 되는데 네. 은행에서 100억 원 빌려와서 그 100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여서 소각시키면 네. 3억 원 배당이 안 나가고 예를 들어서 은행 3%보다 더 낮은 이자율로 차입할 수 있다 그러면 1%에 예. 차입했으면 은행 이자로 1억 원만 내면 되니까 돈 빌려와서 시장에서 주식 사서 소각시키자. 네. 그럼 그게 누가 좋으냐? 주주들이 좋죠.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 네. 미국의 경제 성장률보다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미국 기업의 이익 증가율보다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 얘기는 예. 뭐냐면 그 기업이 동일한 이익을 벌더라도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발행 주식수가 줄어들거든요. 네. 그러면은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본인의 지분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자본주의가 만들어진 거고 근데 이게 그럼 누구에게 좋을까? 주주 밖의 사람들에게 좋은 건 없어요. 주주 밖의 사람들이 좋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기업이 투자도 많이 하고 이익이 늘어나고 이건 주주 밖의 사람들에게 좋은데 동일한 기업의 주식수를 없어서 주당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주주들에게만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10여 년 동안에 저는 미국 자본주의가 보여준 혁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소시적인 학교에서
그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이런 거 아마 기억나시는 청취자분 계실 겁니다. 네. 그러면 1억으로 1,000만 원 벌긴 쉬워도 1,000억으로 100억 벌긴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본 스탁의 규모가 커지면 추가적으로 자본 투입이 있더라도 벌 수 있는 수익의 이제 비효율은 떨어지는데 그렇죠. 근데 미국은 자본을 줄여왔어요. 그럼 동일하게 돈을 벌더라도 자본 효율성이 높고 이거 기업 입장에선 ROE라고 하는 네. 이건 당기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거거든요. 근데 자기 자본을 줄인다 그래서 ROE가 높아지려면 분자인 이익이 늘어나든가 아니면 자기 자본이 줄어들면 ROE가 높아져요. 회사의 이익을 나눠 가질 주주들 숫자를 줄이는 거니까. 그렇죠. 입을 줄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본 효율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자본을 줄인다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늘어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거는 자본을 줄여도 그만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너무 좋다. 뭐 애플은 뭐 공장 없이 아이디어 가지고 하는 사실상 디자인 기업이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이 돈을 버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가 주주들만 좋고 바깥으로 퍼지지 않고 네. 한편으로는 자본주의가 확장되는 효율은 좋아지는데 자본주의 총량이 뭔가 이익이 늘어나고 총량이 늘어나야 그 나라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주주 아닌 사람들에게도 그 떡고물이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난 10년 동안에 미국 자본주의가 저금리하에서 매우 합리적인 재무적 의사결정이었다라는 걸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럴 수 있을 만큼의 비즈니스 모델도 됐던 건 맞는데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갔을 때 과연 그런 식의 주주 환원이 지금 이제 어려워졌죠. 이제 어떻게 차익까지 해가지고 내가 자사주 소각을 해요. 그 차입했을 때 이자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은행 돈 빌려다가 자사주 소각하는 게 답이 안 나오게 되고. 그럼요. 그럼 자사주 사서 소각하는 케이스가 많이 줄어들겠군요. 그래서 저는 미국은 과도한 주주 환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주주 입장에선 굉장히 좋은 자본주의였는데 금리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게 어떤 그런 식의 주주 환원을 막는 결정적인 힘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저는 뭐 금리가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덜 할 거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이번에 그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방지법이 사실 말만 인플레이션이 들어갔지 뭐 이것저것 다 짬뽕이 된 네. 민주당이 그냥 하고 싶은 걸 그냥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안에 100만 불 이상 자사주를 사게 되면 1% 과세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돈이 주주들에게서만 돌고 확대 자본주의가 아니고 효율은 높아지지만 네. 뭔가 분모를 줄여서 효율이 높아지는 자본주의가 되다 보니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 인플레이션 방지법 안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식의 일종의 페널티가 주주 환원을 뭐 본질적으로 막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그런 문제 의식도 있고 금리가 높아진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런 주주 환원은 본질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 10년이 미국 경제보다 미국 주식이 훨씬 좋았는데요. 그 엔진 중에 하나는 주주 환원, 자사주 소각이었는데 네. 그 엔진 하나가 꺼질 것 같으니 네. 앞으로는 그로 인한 상승은 반납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게 뭐 물론 이제 미국의 그 소위 혁신 기업들의 성장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런 어떤 기술의 진보를 이끈 것, 또 주주 환원 이런 네.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주가를 끌어올렸나 이런 걸 우리가 분해할 수는 없지만 네. 저는 주주 노릇하기에 가장 좋았던 미국 주식 시장 그리고 그걸 가능했던 건 저금리인데 네. 저금리 기조가 그 이제 거의 끝나간다라 그러면 미국 시장의 타격이 클 것 같고 뭐 또 단기간의 흐름을 가지고 평가하는 건 매우 좀 단견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미국 주식이 더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고 있죠. 예, 아침에 좀 우리가 사실 뭐 미국보다 덜 빠진다고 좋아하면 바보 같은 일이긴 한데 주식 떨어지는 건 이제 고통이지만 네. 그래서 저희들이 뭐 미국이 꼭 글로벌 전체적으로 가장 나쁜 시장이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네. 다만 지난 10년처럼 압도적으로 좋은 시장은 아닐 것 같고 우리가 한국 사람이 뭐 더 나은 시장을 찾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한국 사람이 해외에 투자하는 건 옵션이에요. 네. 예, 그냥 우리가 선택인데 지금까지는 미국 주식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었는데 앞으로 몇 년간은 저는 미국 주식 쪽에 더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경기는 미국이 좋겠지만 주식은 미국 주식이 안 좋을 것 같다. 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금리 올라가는 게 자꾸 신경 쓰인다. 네.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로 이어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놓치기 쉬운 나라 밖 경제 소식들, 사실상 놓쳐버렸던 나라 밖 경제 소식들을 끌어모아서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시간으로 지난 수요일에 푸틴이 군 동원령을 발동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로 치면 제대하신 예비군들도 모여라, 뭐 네. 그런 정도인 것 같은데 네. 군인들을 전선에 더 투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게 좀 밀리는 것 같다, 열세다라는 여론이 나오니까 예. 푸틴이 러시아 보호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전에 안 한다고 했던 군 동원령 카드를 꺼낸 겁니다. 네. 러시아가 군 동원령을 발동한 게요, 소련 시절의 그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처음이에요. 아,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이번 전쟁 내내 이거는 전쟁이 아니라 특별 군사 작전이다, 스페셜 밀리터리 오퍼레이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이번에 푸틴이 군 동원령을 발표할 때 쓴 표현이 이 partial mobilization인데 이게 부분 동원이라는 용어거든요. 근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징집을 해서 뭐 전국을 전쟁터로 하는 그런 총동원이 아니라서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군이 동원이 됩니다. 약간 전쟁이다 이 말이고요. 예. 지금까지는 전쟁 아니고 특별 군사 작전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좀 전쟁이야라는. 예. 그래서 예비군이 한 30만 명 정도 동원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계약제로 군인 신분과 급여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네. 30만 명이 충원이 되면서 우크라이나에 밀렸던 이런 후퇴를 좀 만회할 수 있을 거란 얘기가 나오는데 이 30만 명이 얼마나 큰 규모냐면요. 지난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을 때 데리고 간 군대 규모가 약 15에서 18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추가 동원이 오히려 2배 이상인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러시아에서는 그럼 알겠습니다. 우리 출동할게요라고 하는 건가요?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자 이제 총 들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저 전쟁 안 할랍니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만약 이 기자님은 이제 예비군 끝나셨죠? 이제 민방 만약에 예비군이어서 이제 동원돼야 됩니다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실 건가요? 당시에 네.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니 연락 못 받았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저지만 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예비군들이 진짜 모이라는데 모이실까? 그렇죠. 각자 물론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다들 집결하십시오는 할 텐데 한 번도 안 해본 거잖아요. 동원하는 분이나 동원 당하는 분이나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해야 되는 거라서 네. 어떨까 싶은데 러시아는 어떻답니까? 이 러시아도 이 사실 군사 동원설이 처음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 3월에도 퍼졌었어요. 예. 근데 이때 이미 전쟁터로 나가기 싫은 젊은 친구들이 뭐 터키라든지 이 그루지아, 예전에 조지아죠, 아르메니아 이렇게 대거 도피하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푸틴이 군 동원령을 발표했을 때도 그 연설 직후에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의 모든 직항 항공편이 몇 분 만에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탈출. 네. 근데 일부 러시아와 또 국경 맞대고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이런 사람들도 막아야 되니까 국경을 닫기도 했고 뭐 네. 항공도 마찬가지고요. 또 러시아 지금 소셜 미디어 보면요, 해외로 도피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뭐 팔을 부러뜨리는 방법, 뭐 징병 피하는 방법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 그 검색어가 늘어났다고 하더군요. 러시아에서. 맞습니다. 팔을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게 부러뜨릴 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 네, 맞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징병제거든요. 네. 근데 입대를 회피하기 위해서 뇌물을 주곤 했나 봐요. 그런데 이게 전보다 더 흔해질 수 있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어요. 네. 예비군 동원령 발표 이후에 러시아 24개 도시에서 이 동원령 반대 시위도 벌어졌어요. 근데 제가 동영상을 좀 보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시위를 하면서 뭐 경찰에게 엄청 맞거나 아니면 경찰 뭐 4명이 한 사람의 팔다리를 하나씩 들고 끌고 가거나 뭐 손이 묶여서 끌려가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뭐 체포된 젊은 사람들이 버스에 한가득 타 있는 그런 모습들도 봤습니다. 이렇게 체포된 사람들만 어제까지 최소 400명이 넘는다고 해요. 이렇게 전쟁하기 싫은 분들을 전선에 끌고 간다고 전투가 될까요? 뭐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만
참. 이게 사실 외신들이 러시아가 왜 그러지? 갑자기 일찍 네. 와서. 근데 러시아가 좀 이렇게 발등에 불똥 떨어지듯이 군사 징집을 좀 하는 이유는 그냥 정말 병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니까 네. 라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러시아가 밝히기로는 약 6천 명이 이번 전쟁으로 좀 사망했다고 하는데 네. 이 서방 정보 기관들이 추정하기로는 아니다. 15,000명 정도 사망을 했고 부상자는 그의 한 3배 정도, 45,000명 정도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당한 타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조급해진 푸틴이 영토를 좀 방어하기 위해서 예비군을 동원키로 했다. 이런 추정이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 측은 아니다. 우리 사실 군인 100만 명인데 그중에 극히 일부만 투입하는 거다. 급한 거 아니거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아야 30만 명 움직이는 거라니까. 네. 어쨌든 이번 발표는 러시아의 약점과 실패의 징후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뻔한 얘기긴 한데 예비군 투입을 하는 게 전장에 가장 빠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군대 지원받고 훈련시키고 부대 창설하고 투입하겠어요? 그거는 수개월이 걸리니까 예. 내부에서는 사실 러시아 예비군이 한 200만 명의 뭐 전직 군인, 계약 군인이 있는데 정작 여기서 싸울 준비가 된 훈련된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외신 중에 외부 연구기관 자료를 좀 인용한 내용을 보면 네. 러시아에서 월별 연간 훈련을 받는 러시아 예비군이 한 4,000명에서 5,000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우리처럼 예비군들 다 모이세요 하면 한 번씩 다 가는 그런 게 아니군요. 네, 그런 시스템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러시아는 2021년 작년이죠. 작년 들어서야 이 상비군 창설 계획을 갖고 추진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좀 바라볼 만한 거는 앞으로 좀 이런 모빌리제이션, 징집 형태가 좀 계속 확대될 것 같기는 한데 이에 대해서 러시아인들이 좀 슬슬 짜증내고 분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러면 결국에는 푸틴의 권력이 슬슬 이제 좀 침식되기 시작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러나 저러나 뉴스를 보면 러시아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나가서 싸웁시다라고 해도 손도 안 들고 자꾸 나가려고 하고. 네. 근데 우리가 걱정스러운 건 푸틴이 저러다가 우리가 그냥 졌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돌아갈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군 동원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최후의 카드인 핵무기까지 건드려 보려고 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을 보면. 맞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그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푸틴의 어떤 지금과 같은 못된 생각이 여기서 끝날 거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기지는 못해도 질 수는 없다. 이런 네.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안 되겠다 싶으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 게 이번에 군 동원령과 함께 서방이 우리에게 계속 핵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네. 건들면 우리도 모든 수단 다 쓰겠다. 자기 농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위협적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추가적으로 하나 다른 얘기이기도 한데 잠깐 언급을 드리면 최근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설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 있거든요. 네. 이달 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수백만 개의 로켓과 포탄을 구매하는 과정에 있다. 무기가 사용되고 있는 징후는 확실하진 않는데 잠재적으로 그 과정인 것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북한이 입을 열었는데 지금까지 러시아에 무기나 탄약 수출한 적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이렇게 밝혔죠. 그렇군요. 북한은 부인하고 있고 네. 보도로는 포탄을 북한에 주문한 것 같다. 네. 그렇군요. 국제유가 얘기도 좀 나온 것 같은데 요즘은 좀 내리긴 했지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90 근방이라서 1년 전에 비해서는 아주 비싼 편이고 대개는 그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가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 라고들 하는데 최근에 사우디에서는 기름값 올라가는 게 전쟁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다. 정신들 차려라. 뭐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기업 아람코 아시죠? 이 회사의 CEO가 최근 전쟁 때문이 아니라 석유를 캐내기 위한 투자가 줄었기 때문에 석유 가격이 오르는 거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블룸버그가 이 소식을 꽤 비중 있게 실었습니다. 네. 아민 나세르 아람코 CEO의 그 설명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가 석유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또 석유나 가스에 대한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친환경 에너지만으로는 못 산다. 그런데 석유와 가스에 대한 투자는 2014년에 연간 7천억 달러였다가 전 세계에서 예. 요즘은 연간 3천억 달러로 줄었다. 이게 석유 가격이 오르는 근본 원인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정리하면 예. 친환경 에너지는 좋지만 그걸로만은 살 수는 없는데 네. 사람들은 석유와 석탄으로 돌아가는 발전소를 너무 섣불리 폐쇄했고 그 대가를 지금 치르는 거다. 이런 그렇군요. 설명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샐러드를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 그럼 밥 안 할래? 라고 하니까 배가 계속 고프다. 네. 그렇다는 분석들이 꽤 있어요. 사실은. 그렇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석유 가격은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전망과 연결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는 건데요. 이 석유와 석탄을 친환경 에너지로 일부 대체할 수는 있겠지만 대체를 하더라도 석유와 석탄의 수요는 계속 조금씩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예. 개발도상국들이 석탄과 석유를 사용하는 양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가 없으면 석유, 석탄의 수요는 많이 늘어날 거고 친환경 에너지가 계속 개발이 되면 석유, 석탄의 수요는 적게 늘어나는 거지. 석유, 석탄 수요가 당장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화석연료 사용량은 당분간 늘어나는 걸로 예상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샐러드 먹더라도 밥은 해야 된다. 네. 그런 얘기인데. 네. 그래서 특히 지금은 아직 코로나 때문에 뭐 이동이 이전만큼 많지도 않고 네. 또 경기도 나빠서 사람들의 이동량이 적지만 경기가 풀려서 석유 수요가 많아지면 예. 그때가 정말 석유 부족으로 온 세계가 고통을 받을 수 있다면서 경고를 합니다. 지금 석유가 지금 캐내는 양보다 한 1.5% 정도 더 캐낼 수 있는 게 최대한이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정말 열심히 캐내고 있는 거네요, 인류가. 그렇죠. 근데 수요가 1.5% 이상 더 늘어나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정말 걱정이다 하고 그 이 CEO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신들 차려라 좀. 예. 지금보다 1.5% 정도만 더 캐낼 수 있다면 진짜 경기 풀리고 좋아지고 특히 요즘은 중국이 거의 마비돼서 올스톱인데 네. 중국이 슬슬 기지개 켜고 공장 좀 돌려볼까 시작하면 진짜 부족할 것 같은데. 그렇군요. 다른 뉴스도 하나 좀 보죠. 미국에서는 기후변화 때문에 가을에 단풍이 언제 드는지 그 시기도 이제 전망이 안 된다. 네. 그래서 단풍 여행, 단풍 놀이 이 언제 가야 될지 그냥 각자 알아서 판단하세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올해는 단풍이 좀 늦습니다 하면 뭐 늦어지는구나. 좀 단풍 여행 시기를 좀 늦춰보자 하면 되는데 예. 올해는 단풍이 늦습니다. 또는 뭐 올해는 단풍철이 짧습니다. 또는 단풍잎이 손상됐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그 가을 단풍이 가장 유명한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산지가 많은 북동부 지역인데요. 네. 그런데 이 지역에 최근 비가 내린 데 이어서 미국 대부분이 또 지역이 가뭄이 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뭄에 취약한 나무들이 이제 시들어 버린다거나 좀 약해진 틈을 타서 병충해로 좀 손상된 잎사귀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단풍철의 뭐 시기라든지 색은 나무의 종류랑 뭐 기온, 강수량, 일조량 같은 요인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근데 지난해 그 북동부 지역의 뉴잉글랜드라고 그 보스턴 위에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지난해 가장 따뜻하고 습한 여름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향으로 이곳 지역의 나무들이 잎사귀가 더 오래 매달려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색도 늦게 변하게 만들어버리고. 아직 단풍이 안 왔겠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그 웹사이트, 이 지역의 웹사이트 단풍 시기 알려준 사이트가 있는데 네. 아직 초록색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는 그 여름 동안 북동부 대부분 지역이 또 가뭄을 겪었어요. 근데 지난주 기준으로 그 매사추세츠주 전체가 가뭄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나무들이 못 자라는 데다가 잎이 말라가지고 낙엽이 일찍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색도 더 약하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 생태학자라든지 뭐 산림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최근 들어서 날씨가 너무 급작스럽고 쉽게 변하기 때문에 해마다 단풍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온난화에 따른 기온도 상승하고 가뭄에서 폭우까지 이런 다른 요소들이 단풍의 시기와 색깔을 예측하는 것을 훨씬 더 가변적으로 만들 겁니다. 어떡하죠?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다. 예.
뭐 기후 변화 때문에 이것저것 예측 안 되는 건 어디 하나둘이 아니라서 네. 뭐 단풍 뭐 오르내리는 것도 그렇겠구나라고 이해는 되는데 뭐 예측 못할 수도 있죠. 이게 뭐 그렇게 큰일 날 일인가 싶기는 하고요. 아무래도 네. 이게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조금 타격이 있어서요. 관광 산업 때문입니다. 가을이 되면 이 예. 산이나 숲이 많은 지역에서는 뭐 낙엽 줍기라든지 뭐 단풍놀이가 아주 큰 관광 이벤트거든요. 근데 지역마다 단풍이 유명한 곳은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풍 지도 웹사이트도 있어가지고 언제쯤 가야 단풍이 피크인지 이렇게 색이 쫙 변하면서 알려줘요. 아, 그래서 그런 거 알아야 또 미리 여행 계획도 세우고 움직인다 사람들이. 네, 달력의 날짜를 클릭하면 그때마다 색이 변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북동부 지역 산지 중에 하나인데 엄청나게 크고 역사적으로도 유적이 많은 곳이 화이트 마운틴 구규림이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1년 중에 가을에 사람들이 특히 많이 찾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좀 보기 힘든 단풍을 볼 수 있기 때문인데 가을 시즌 수요가 많다 보니까 또 숙소를 구하기 힘들어서 몇 달 전에는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여행 관련 업체들이 좀 그 지역에서 수년간 장사를 해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정도 시기부터 좀 손님이 몰리겠구나. 이때가 좀 단풍이 절정이겠구나 하는 감이 있는데 올해는 여행 보복 심리로 가을 시즌 투어 수요가 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단풍이 좀 제때 절정이 돼줘야 기획한 축제도 하고 좋은데 이게 어려워지면 단풍 이벤트 대신에 다른 행사를 좀 대체로 기획을 한다거나 아니면 레스토랑 오픈 시기도 좀 변동을 해야 된다거나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관광객들도 일부러 기간을 좀 맞춰서 예약을 했는데 아직 단풍이 들지 않거나 좀 적어서 그것도 문제인 경우도 있죠. 그러게요. 단풍이 그렇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죠. 코뿔소 이야기가 있는데 코뿔소는 멸종위기 동물로 되게 귀하다. 네, 뭐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뿔소에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왜 멸종 위기냐면 바로 그 나쁜 사냥꾼들 밀렵 때문입니다. 네. 유일한 천적이 인간이에요. 예,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7시간마다 한 마리가 희생되는 꼴로 코뿔소가 밀렵꾼들에게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코뿔소를 잡는 이유가 코의 뿔 때문입니다. 네. 이 친구의 뿔이 해열부터 뭐 항암 작용까지 무슨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 물론 베트남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주로 그렇죠. 동의보감에도 그 나온 우황청심원 제조 레시피에도 보면 서각이라고 해서 코뿔소 그게 뿔이 코뿔소 뿔이에요. 들어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약재로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코뿔소가 죽는 거지. 밀렵하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죠. 그래서 밀렵하는 우리가 사람들이 잘못이죠. 이걸 팔려고 네. 하는데 거의 뭐 암시장에서는 코뿔소 뿔이 1kg에 한 7천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래요. 네. 근데 이 사실 뿔 성분은 와, 우리가 비싸군요. 각질로 알고 있는 그런 케라틴 성분이어서 단백질이 다거든요. 예. 그래서 이 코뿔소가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서식하는 짐바브웨가 최근에 그 밀렵을 막기 위해서 네. 한 1,000마리 정도 코뿔소의 뿔을 잘라놓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를 최근에 그럼 시작했습니다. 코뿔소 아프지는 않아요? 마취를 하고 뿔을 아예 뽑는 게 아니라 손톱 아. 자르듯이 잘라놓으면 1년 안에 다시 자란다 그래요. 오히려 밀렵꾼들 오지 말라고. 밀렵꾼들에게는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오히려 보호를 하기 위해서. 코뿔소 풀이 1kg에 7천만 원이면 금값이랑 거의 비슷하군요. 맞습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일요일 아침 7시 5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 주간 하이라이트에서 또 한번 인사드릴 거고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